새벽의 골짜기에는 아직 밤의 기척이 남아있었다. 산 능선을 감싸던 안개는 천천히 흐릿한 물결을 그리며 아래로 스며들고 짙은 흙냄새와 축축한 바람은 겨울을 앞둔 고구려의 긴장된 공기를 품고 있었다. 이른 시각에 환도성 위쪽 산길을 달리는 말 발굽 소리만이 이 거대한 왕국의 어둠 속에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그 말 위에는 젊은 왕자 사유가 있었다. 아버지 미천왕의 서거 이후 왕자는 홀로 산을 찾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그에게 이 고요한 순간은 단순한 사색의 시간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무덤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정상에 서려는 자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 통과 일회와도 같았다. 전날 내린 비는 산길을 미끄럽게 만들었고 왕자의 붉은 예복은 이슬과 물기 때문에 무거워져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묵묵히 위로 올라갔다. 고국의 아침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산 위에서는 이미 먼 동쪽에 아주 희미한 빛을 띠고 있었다. 정상에 도착한 왕자는 말을 천천히 멈추게 했다. 바람은 매섭고 차가웠다. 그러나 그 바람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못했다. 그는 말에서 내려 황금빛이 되어가려는 새벽을 향해 느리게 그러나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눈앞에는 고구려의 장대한 산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남쪽과 서쪽은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북쪽으로는 무수한 산봉우리들이 강철처럼 날카롭게 솟아 있었다. 이 땅은 고구려가 세대마다 피와 땀으로 지켜낸 삶의 터전이었고 사유에게는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왕의 세계였다. 그는 아직 왕좌에 오르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새로운 시대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천왕이 남긴 업적은 막대했고 그가 넓힌 영토와 확보한 자원은 주변 강대국들이 군침 삼키기 충분한 것이었다. 고구려는 북방에서 성장하는 여러 세력의 시선을 받고 있었고 남쪽의 백제는 강성한 근초고왕이 집권하여 무섭도록 빠른 확장을 이뤄내고 있었다. 왕자는 산 아래로 내려다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그는 이 순간이 단순히 아침의 시작이 아니라 고국원왕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될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사유는 24세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고구려의 귀족들은 젊은 왕의 강단과 체구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했다. 왕이 왕위에 오르는 순간 환도성의 종각은 장엄한 울림을 전했고 백성들은 새로운 통치자의 탄생을 기원했다. 그러나 축제와 희망의 이면에는 이미 동북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전현 백제 그리고 북방의 세력들은 고구려의 성장세를 경계했고 어느 시점에서든 공격적 움직임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고국원왕은 즉위 직후부터 그 불길한 기운을 똑똑히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즉위식이 끝난 직후 신하들을 불러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다. 국경을 정비하라. 성벽을 보수하고 병력을 재배치하라. 지방 세력의 보고 체계를 정돈하고 혼란을 줄여라. 그의 말은 목소리의 크기와는 별개로 강한 긴장과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젊었고 아버지의 카리스마만큼 압도적인 힘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는 고구려 왕실이 대대로 간직해온 철혈의 기질이 분명히 있었다. 국방 재편, 행정체계 정비, 지방 통제력 확보, 그가 취한 조치는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시작된 대공사였다. 병사들은 북쪽과 서쪽의 성체를 보수했고 관리들은 지방의 문서 체계를 재정비했다. 하지만 당시 동북아의 정세는 젊은 군주의 준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342년 혹독한 겨울의 전조, 고국원왕이 즉위한 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고구려 북서쪽에서 거대한 전운이 일기 시작했다. 전현의 군주 모영왕은 이미 요동 일대를 기반으로 막강한 기병과 병력을 보유한 군주로 유명했다. 그는 단순히 강한 자가 아니라 야망을 숨기지 않는 자였다. 고구려는 그 야심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영왕이 보여준 실제 행동의 속도는 고구려가 예상한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다. 342년 초겨울 모영왕은 대군을 이끌고 혹독한 추위를 뚫으며 고구려 국경을 넘었다. 그들의 기병은 바람을 가르고 하루가 다르게 변경의 작은 성들을 삼켜갔다. 고구려는 급히 방어선을 정비했으나 전현의 공격은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압도적이었다. 고국원왕은 수도 환도성을 중심으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전현군의 공성기는 마침내 환도성 성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성벽의 돌들이 흔들리고 포성의 잔향이 산에 울렸다.
왕은 성벽 위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울 것을 결심했으나 신하들은 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만류했다. 결국 그는 왕으로서 가장 내리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환도성의 피난, 그리고 전략적 후퇴. 이 결정은 단순한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왕의 자존과 나라의 자존을 건 선택이었다. 백성들과 함께 물러난 왕은 멀리에서 환도성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다. 그 순간 고국원왕은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운명의 빛과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되었다. 전현군은 환도성을 함락한 후 고구려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사건 중 하나를 저질렀다. 그들은 왕실의 무덤을 파헤치고 고국원왕의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을 탈취해갔다. 이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다. 고구려의 정신과 정통성을 겨냥한 치밀하고 냉혹한 모욕이었다. 고국원왕은 먼 곳에서 붉은 불길과 검은 연기를 바라보았다. 그 불길 속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왕실의 기백과 역사, 그리고 아버지의 삶과 명예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의 패배는 왕의 뼛속 깊이 새겨졌다. 그 기억은 이후 그의 삶을 지배했고 그의 정책과 결단, 그리고 마지막 전장에서의 선택을 결정짓는 그림자가 되었다. 전현군이 물러가고 난 뒤 남은 것은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과 폐허가 된 성벽, 그리고 타버린 집터뿐이었다. 고국원왕은 가장 먼저 폐허가 된 수도를 찾아갔다. 그는 교각 사이 타버린 대문 앞 붉게 그을린 건물 잔해 사이를 직접 걸었다. 왕이 왕궁의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백성과 같은 눈높이에서 폐허를 걷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왕의 발걸음에서 부서진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재건 작업은 쉽지 않았다. 농토는 황폐했고 남은 자원은 매우 적었다. 하지만 왕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기반을 우선하는 선택을 반복했다. 성벽 재건, 국경 요새의 정비, 백성들의 식량 확보, 지방 치안 회복. 고구려는 폐허 속에서 조금씩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왕은 이 평온이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북쪽의 위기가 일단락되자 이번에는 남쪽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백제, 근초고왕의 시대였다. 근초고왕은 영토 확장과 군사력 강화로 백제를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올려놓은 인물이었다. 그는 고구려가 전현과의 전쟁으로 힘이 약해졌다고 판단했고 이 틈을 기회로 삼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북진을 시작했다. 국경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매달 벌어졌고 점점 규모는 커지고 전술은 정교해졌다. 고구려는 재건의 상처가 겨우 아물어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쟁의 위협을 마주해야 했다. 백제군의 움직임은 마침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좁혀져 갔다. 평양. 고국원왕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목적지가 정해진 화살처럼 백제의 공격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평양의 겨울은 고구려의 어느 지역보다 혹독했다. 대동강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지나가는 눈구름은 도시 전체를 흰색의 장막 속에 가두곤 했다. 그런데 그 해의 겨울은 추위보다 더 냉혹한 기운을 이 땅에 데려오고 있었다. 바로 백제의 북진이었다.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한 이유는 단순한 영토 야욕이 아니었다. 근초고왕은 이미 백제를 한강 유역의 강국으로 끌어올렸고 해상과 남방 교류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판도는 단순히 남쪽의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동아시아 북부 전체에 뻗어나가는 권력 지형이었다.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는 오랫동안 크고 작은 완충지대들이 존재했다. 때로는 소국의 연합이었고 때로는 고구려가 흡수한 지방 부족들이 경계선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현과의 전쟁으로 고구려가 약해지자 이 완충지대는 빠르게 사라졌다. 백제는 북쪽으로 직접 맞닿았고 근초고왕은 더 이상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고 전해진다. 고구려가 무너지는 순간 동쪽과 북쪽의 질서가 바뀐다. 그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백제가 선택한 전략의 중심이었다. 백제는 고구려가 재건 중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고국원왕이 전현과의 전쟁 이후 국경 요새를 보수하고 성벽을 세우고는 있었지만 완벽한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근초고왕은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백제군은 기세 좋게 북쪽으로 올라왔다. 작은 충돌에서 백제군의 전술은 유연하고 재빠르게 움직였다. 기병은 기습적인 공격을 반복했고 보병은 빠르게 뒤를 이어 국경 방어선을 압박했다. 고구려는 분명 저항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지속성이었다. 전현과의 전쟁으로 이미 많은 병력과 자원을 잃은 상황에서 백제의 지속적인 공격은 고구려의 체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다. 백제군이 어떤 성을 지나쳤는지, 어떤 거점을 생략했는지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했다. 백제군의 화살은 곧장 평양을 향해 있었다. 고국원왕은 이 정보를 접하자 극도로 예민해졌다. 평양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고구려 남부의 중심이었고 대동강 유역을 장악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평양을 잃는다는 것은 고구려의 심장 한쪽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는 즉시 신하들과 군사 지휘관들을 모아 비상회의를 열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평양성 방어의 현실적인 가능성이었다. 고구려는 당시 두 개의 큰 중심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북쪽의 환도성, 남쪽의 평양. 환도성은 파괴 후 재건 중이었고 그렇기에 평양은 이 시기 고구려의 사실상 대외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유는 회의에서 단호히 말했다. 평양은 잃을 수 없다. 백제가 평양을 넘본다면 그들의 야심은 북쪽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 왕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그 속엔 전쟁을 돌파해야 하는 군주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신하들은 왕이 평양으로 직접 내려가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우려했다. 전현의 침공 때 왕이 후퇴해야 했던 경험은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다. 전하께서는 환도성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마셔야 합니다. 전선에서 지휘는 장수들에게 맡기고 전하는 후방에서 국정을. 왕의 목숨은 나라의 기둥입니다. 신하들의 목소리는 모두 합리적이었지만 고국원왕은 단호했다. 백성이 싸우고 있는데 왕이 성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다. 전장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자신의 시대를 직접 마주하고 싶었다. 왕이란 그에게는 단순한 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내놓는 자리였다. 결국 왕은 방어군을 이끌고 평양으로 향하는 결정을 내렸다. 평양성에 도착한 왕은 바로 성벽 위로 올라갔다. 한겨울의 바람은 왕의 거친 숨소리를 끊어낼 듯 몰아쳤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굳건했다. 평양성 내부는 이미 전쟁 준비로 분주했다. 대동강의 물은 얼어붙고 목재와 돌을 실은 병사들이 성벽을 보수하고 있었으며 무기고에서는 활과 화살이 쉼없이 준비되었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식량을 모으고 지붕의 눈을 털어내며 전쟁을 버티기 위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왕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결의를 되새겼다. 이들이 지켜야 할 이유다. 371년 겨울, 드디어 백제군이 평양 일대에 나타났다. 새벽녘 성벽을 지키던 고구려 병사는 눈 덮인 저 멀리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았다. 먼저 말발굽의 검은 그림자가 보였고 그 뒤로 군기와 갑옷의 반짝임이 느껴졌다. 곧이어 평양성 전체에 경보가 울렸다. 사방에서 북이 울리고 군사들이 성벽으로 달려나왔다. 왕 역시 가장 먼저 성벽 위에 올랐다. 그는 백제군의 대열을 바라보며 짙은 숨을 내쉬었다. 평양의 겨울 평원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위를 검은 갑옷의 백제군이 물결처럼 움직이며 앞으로 나왔다. 그 장면은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장엄한 전투의 서막이었다. 백제군은 성급하게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구려군의 전열을 확인하며 정교한 포진을 시작했다. 기병은 차량대로 나뉘어 좌우 측면에 넓게 퍼졌고 보병은 중앙에서 방패벽을 형성하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전진했다. 백제군의 움직임은 부드러우면서도 위협적이었다. 그들은 겨울의 눈을 밟으면서도 속도와 균형을 잃지 않는 고도로 훈련된 군대였다. 고구려군의 지휘관들은 백제군이 단순한 기습이 아니라 평양을 목표로 한 정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근초고왕이 있었다. 평양성 성벽 위에서 고국원왕은 바람에 휘날리는 붉은 망토를 정리하며 전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명 피곤했고 전현과의 전쟁 때 입은 심리적 상처도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빛에는 한나라의 군주로서의 결연함이 있었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북쪽에서는 전현, 남쪽에서는 백제라는 두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고구려라는 거대한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써왔다. 그리고 이제 그의 운명은 평양의 성벽 위에서 결정될 것이었다. 고국원왕의 치세 후반은 마치 빛이 쓰러져가는 긴 석양과도 같았다.
왕이 선택해온 모든 길, 모든 인내와 타협은 마침내 그에게 가장 잔혹한 형태로 돌아왔다. 이제 고구려는 변방의 긴장과 국경의 침범을 넘어서 국가 존망을 건 연속된 충격을 맞이하게 된다. 그 시작은 한반도 남서부에서 천천히 세력을 늘리던 백제의 발걸음이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두 나라의 지난 세대에 걸친 감정과 계산이 엉킨 거대한 복수의 되갚음이었다. 고구려가 후연과의 전쟁으로 국력을 퍼붓고 있을 때 백제는 조용히 국력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근초고왕의 즉위와 함께 백제는 마침내 새로운 시대에 돌입했다. 근초고왕은 뛰어난 정복자이자 행정가였으며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세력 확장이라는 분명한 전략 아래 조용히 판을 깔아갔다. 그가 고구려를 바라볼 때마다 떠올렸던 것은 단 하나였다.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야 할 빚. 그에게 고구려와의 전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다. 고국원왕 즉위 이전부터 이어져온 두 나라의 충돌은 양국 국왕 모두의 기억 속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전쟁이라는 공통된 그림자를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근초고왕은 고국원왕과 달리 기회를 기다리는 법을 알았다. 고구려가 후연의 공격으로 국경을 돌아볼 틈조차 없을 때 백제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다. 전장에서 돌아와 남쪽 국경의 전황 보고를 들을 때마다 고국원왕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피로를 느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고구려가 여러 전선을 한꺼번에 감당하기에는 국력도 인구도 보급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후연과의 전투는 끝났지만 그 상처는 고국의 곳곳에서 덜 아물어 있었다. 경작지는 황폐해졌고 후연의 침입을 피해 북쪽으로 피난 온 백성들은 여전히 흩어진 채였다. 성과 도로는 수리해야 했고 군사들은 최소한의 휴식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였다. 고국원왕의 시선은 때때로 궁전의 높은 두각에서 멀리 남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왕의 책임을 짊어진 자만이 볼 수 있는 은밀한 그림자, 전쟁의 전조.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다음에 올 전쟁은 결코 가벼운 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근초고왕은 수년간 준비한 전쟁을 마침내 실행에 옮겼다. 당시 백제군은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물자를 바탕으로 빠르게 북상하며 고구려의 성읍들을 하나둘씩 압박했다. 고구려의 첫 반응은 방어였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백제군의 움직임에 맞서 국경의 성주들은 병력을 긁어모아 성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였다. 고구려는 북방과 남방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어느 쪽에도 여유로운 병력 운용이 허락되지 않았다. 백제는 고구려의 흔들림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포착했다. 근초고왕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고국원왕이 전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단 한 해, 아니 반년이면 충분했다. 국력을 회복하고 군대를 재정비할 시간. 그러나 백제는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백제와의 첫 대규모 전투에서 고구려는 완전한 패배를 맛보았다. 전령이 입술을 떨며 보고를 올리는 동안 궁정은 숨을 삼키고 침묵했다. 고국원왕 역시 침착함을 잃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 밑에서 일렁이는 깊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남는 것은 단 하나였다.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끄는 것. 왕의 즉각적인 출정 결정은 간신히 남은 고구려의 모든 힘을 다시 모아 세우는 선택이었다. 장수들은 말렸다. 전하,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전열을 정비한 뒤 다시 결전을 치르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국원왕은 단호했다. 그에게 있어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다. 왕은 나라의 방패이자 백성들의 마지막 기둥이었다. 왕이 나서지 않는다면 군대의 사기는 무너질 것이고 남은 전선도 순식간에 흔들릴 것이 분명했다. 고국원왕은 군대를 이끌고 장단성으로 향했다. 그곳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길목을 막는 중요한 성이었고 백제군의 진격을 차단할 최후의 방벽이었다. 겨울의 기운이 서서히 골짜기에 내려오던 때였다. 차가운 바람이 갑옷 사이로 파고들며 군사들의 얼굴을 스쳤다. 고국원왕의 말발굽이 얼어붙은 흙 위를 파고들 때 그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굶주리고 지쳐 있었지만 왕의 맨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다시금 마음속 불씨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다가오는 그림자의 크기를 느끼고 있었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다. 이것은 백제가 수십 년 동안 품어온 야망과
고구려가 지켜온 북방 패권의 생존을 건 충돌, 그리고 어쩌면 한왕의 운명이 끝나는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백제군은 이미 장단성 인근까지 접근한 상태였다. 근초고왕이 직접 군을 이끌고 있었다는 전령의 보고는 왕과 장수들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다. 고국원왕은 결전을 준비했다. 모든 장수들은 밤새 전략을 검토하고 군사들은 성 주변에 진을 치며 혹한 속에서 무기를 다듬었다. 그날 밤 눈발이 성벽에 잠시 흩날렸다. 불길한 첫눈이었다. 왕은 홀로 성벽 위에 올라 흐릿한 달빛 아래 펼쳐진 평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 수천 명의 병사들이 움직이며 만드는 지층의 떨림. 백제군이 오고 있었다. 그 거대한 그림자, 두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마지막 파도. 왕의 눈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왔구나.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새벽은 멀었다. 장단성을 둘러싼 전장은 마침내 거대한 불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단성 일대를 뒤덮은 겨울 기운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다. 그러나 그보다 더 차갑게 고구려의 전장을 감싼 것은 백제의 결연한 진군과 근초고왕의 불길한 침묵이었다. 고국원왕은 자신이 선택한 마지막 전선에서 왕의 책임을 온전히 짊어진 채 서 있었다. 그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이곳이 무너진다면 고구려의 남쪽 관문은 끝없이 열릴 것이고 그 뒤에는 환도성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평야가 있다. 그곳은 한번 적에게 내주면 되돌리기 어려운 고구려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왕은 군사들의 곁을 천천히 걸었다. 그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빛 속에는 한왕을 향한 존경과 그리고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공존했다. 그 두 감정이 엉켜 만들어진 침묵 속에서 왕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병사들은 등줄기를 곱게 펴고 무기를 고쳐쥐었다. 고국원왕은 그 모습을 보며 짧게 숨을 들이켰다. 저들은 나를 믿고 있다. 이 싸움이 기적처럼 뒤집히리라 믿고 있다. 그 믿음이 왕의 마음 깊은 곳에서 뜨겁게 일렁였다. 전투는 새벽 직전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에 시작되었다. 백제군의 북동쪽 기습이 장단성 북문을 흔들며 깊고 둔탁한 충격음이 성벽 전체에 퍼졌다. 고국원왕은 즉시 말을 달리고 전면으로 나섰다. 그의 갑옷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침착하고도 묵직한 존재감을 띠었다. 백제군은 고구려군보다 더 조직적이고 더 빠르게 밀려들어왔다. 근초고왕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그 병력은 오랜 준비 끝에 완성된 복수의 군대였다. 고국원왕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열을 재정비하며 좌우익을 세워 반격을 지시했다. 고구려군은 죽을 힘을 다해 공격했지만 백제군의 매서운 진격은 점점 전장을 잠식하며 다가왔다. 전투는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수시간 동안 이어졌다. 불붙은 화살이 하늘 위를 가르고 성벽 위에서는 비명이 뒤섞여 울렸다. 말발굽이 얼어붙은 땅을 차며 전장의 흐름은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왕의 투지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맨 앞에서 칼을 들고 싸웠으며 백제군의 장수 몇을 직접 베어냈다. 전장을 직접 가르는 왕의 모습은 병사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남겼다. 그러나 그 모든 투지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점차 백제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많은 고구려 장수가 전사했고 중앙 전열은 백제군의 새로운 돌격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왕에 가까운 거리에서 백제군의 정예 궁수 부대가 배치되었다. 고국원왕의 붉은 갑옷은 어둠 속에서도 쉽게 눈에 띄었다. 전방의 선왕의 존재는 백제군에게는 전쟁을 끝낼 표식이었고 근초고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숨이 멎은 듯한 순간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날아든 한 화살이 고국원왕의 어깨를 꿰뚫었다. 왕의 몸이 순간 뒤로 젖혀졌지만 그는 다시 균형을 잡고 칼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몇 초 뒤 두 번째 화살이 날아왔다. 이번에는 가슴을 비켜가며 깊이 파고들었다. 왕의 호위병들이 일제히 외쳤다. 전하, 전하를 모셔라. 그러나 왕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말의 고삐를 다시 잡고 다시 전선을 향해 말을 몰았다. 그때 세 번째 화살이 왕의 왼쪽 갈비 아래를 비스듬히 꿰뚫었다. 말 위에서 버티던 그의 상체가 흔들렸다. 피가 갑옷 사이로 흘러내며 갑주를 붉게 물들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죽음보다 무거운 책임이 담겨 있었다.
이곳에서 물러서면 고구려는 끝이다. 그의 마지막 의지가 그 시선 속에서 불타고 있었다. 전투의 소음이 잠시 멀어지는 듯한 순간 말이 왕의 체중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했다. 고국원왕은 말에서 천천히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는 듯한 움직임으로 떨어졌다. 눈과 흙이 뒤섞인 차가운 땅 위로 그의 갑옷이 부딪히며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호위병들이 달려와 왕을 부축했지만 왕은 미약한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끝까지 싸우려 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후였다. 왕의 시야는 흐려지고 전장의 소리는 멀어져 갔다. 그의 마지막 시선에는 자신을 중심으로 흩어져 싸우는 병사들의 모습이 있었다. 그들은 끝까지 왕을 지키려 했고 왕의 마지막을 목격하며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외침을 터뜨렸다. 눈발 속에서 왕의 붉은 갑옷은 마치 사라져가는 불씨처럼 흔들리더니 마침내 그 자리에 고요히 멈추었다. 그것이 고국원왕 사유의 마지막 겨울이었다. 그는 전장에서 최후를 맞이한 고구려 최초의 왕이 되었다. 고국원왕의 전사 소식은 환도성으로 향하던 전령들의 입에서 굳게 닫힌 문 위로 날아들었다. 성 안은 전장의 소식이 닿기도 전에 이미 한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그러나 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조정과 백성 전체에 퍼지자 그 공기는 한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으로 변했다. 국가 전체가 흔들렸다. 고구려는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왕이 타국에 의해 전장에서 쓰러진 적이 없었다. 그 충격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백성들은 울었고 몇몇 성에서는 불안한 소문이 떠돌았다. 고구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갔다. 하지만 고국원왕의 죽음은 고구려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는 더 큰 결의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고국원왕의 뒤를 이은 소수림왕은 아버지의 비극을 누구보다도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국가개혁을 시작했다.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며 태학을 세워 지식과 제도를 다듬었다. 소수림 왕의 개혁은 단순히 나라를 재정비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국원왕의 죽음이 남긴 상처와 공백을 메우고 나라 자체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혁명의 시작이었다. 백제의 공격으로 흔들렸던 국가는 소수림 왕의 손에서 단숨에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바뀌었다. 어쩌면 소수림 왕의 결단력 뒤에는 전장에서 붉은 갑옷을 입고 쓰러져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늘 묵직한 그림자처럼 자리했는지도 모른다. 고국원왕의 죽음은 겉으로 보면 패배였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패배한 왕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의 명운을 짊어진 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왕이었다. 전장이 무너지는데도 도주하지 않았고 끝까지 병사들과 함께 싸웠다. 그는 고구려 왕 중 드물게 국가의 마지막 방패를 실제로 몸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다. 후대의 왕들, 특히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대의 팽창과 강성은 그 이전 시대의 몸으로 버티며 시간을 벌어준 고국원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의 죽음은 고구려가 외세에 굴복한 순간이 아니라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왕이 먼저 무릎 꿇지 않은 고구려 정신의 증명이었다. 그는 패배 속에서 죽었지만 그 의지는 고구려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국가의 제도약으로 이어졌다. 고국원왕의 치세는 전쟁과 위기, 한계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패배가 아닌 한 왕의 헌신이자 국가를 위한 궁극의 희생이었다. 그가 쓰러진 장단성의 겨울 전장은 훗날 역사에 이렇게 기록된다. 그날 고구려의 한 왕이 목숨으로 국경을 지켰다. 그리고 그 이후 고구려는 다시 일어나 더 넓은 하늘 아래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다. 그 길의 시작에는 붉은 갑옷을 입고 눈 위에서 조용히 사라진 한 왕의 마지막 겨울이 있었다.